1976년 7월 29일 서울 중랑구의 번잡한 거리에서 엄인숙은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다. 중랑구의 좁은 골목에서 친구들과 뛰놀며 시장에서 어머니가 장을 보는 모습을 따라다니며 자랐다. 이웃들은 그녀를 조용한 아이로 기억했다. 인숙이는 말수가 적었지. 하지만 눈빛이 좀 날카로웠어 라고 옆집 아주머니가 나중에 회상했다. 그 시절 누구도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어둠을 눈치채지 못했다. 인숙의 가정은 평범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소규모 건설 일을 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세 남매를 키웠다.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서 자란 인숙은 가족들 사이에서 늘 중간자였다. 오빠는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막내 남동생은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인숙아, 너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어머니가 자주 타일렀지만 인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순종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는 듯 했다. 1993년 인숙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때 그녀의 삶에 첫 균열이 생겼다. 같은 반 친구의 책상에서 돈을 훔치다 적발된 것이다. 인숙아, 이 돈 뭐야? 내가 훔친 거야?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교실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친구들의 시선이 그녀를 찔렀다. 인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건으로 그녀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새 학교로 전학 간 후 그녀는 더 조용해졌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라고 그녀는 나중에 경찰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무언가 불길한 것이 자라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1995년 인숙은 뚜렷한 목표 없이 방황했다.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않았다.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았고 그녀 자신도 학업에 큰 관심이 없었다. 나가서 놀까, 인숙아? 친구가 농담처럼 물으면 그녀는 그냥 집에 있을게 라며 웃음으로 답을 피했다. 결국 그녀는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아이스크림을 퍼주는 그녀는 평범한 19살 소녀로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말 그녀는 갑작스럽게 집을 나갔다. 어디 가는 거야, 인숙아? 어머니가 다급히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 없이 가방을 챙겨 문을 나섰다. 집을 떠난 인숙은 서울 시내를 떠돌며 생계를 꾸렸다. 그녀는 우연히 보험사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보험은 돈이 되지. 사람들 믿음만 얻으면 면접관이 웃으며 말했다. 인숙은 그 말에 끌렸다. 1996년 그녀는 보험 설계사로 일을 시작했다. 보험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그녀는 점차 보험금의 구조와 지급 조건을 익혔다. 이거 제대로만 하면 큰돈 만질 수 있겠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탐욕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보험 일을 하던 중 인숙은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이 씨를 만났다. 그는 성실하고 순박한 남자였다. 인숙 씨, 같이 밥이나 먹을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1997년 21살의 인숙은 이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결혼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그녀는 이 씨에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그녀의 말에 따랐다. 그들의 동거 생활은 평온해 보였다. 이 씨는 그녀를 아껴줬고 인숙은 그의 곁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98년 인숙은 이 씨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미리 준비해야지.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다. 이 씨는 그녀를 믿었다. 그래, 내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는 보험 계약서에 서명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까지. 인숙은 계약서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안전할 거야,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과 달리 그녀의 계획은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해 여름 이 씨는 갑작스럽게 병원에 실려갔다. 그는 집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의사는 그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한 것 같아요. 본인이 먹었을 리는 없고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인숙은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보험사죠? 사고 신고해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다. 이 씨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정지였다. 인숙은 그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흐느꼈다. 하지만 장례식장 한구석에서 그녀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 씨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로 처리되었다. 당시 수사 기술로는 그녀의 행동을 의심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인숙 씨 너무 힘들 텐데 이 씨의 친구가 위로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냥 견뎌야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뒤에 숨은 감정은 누구도 읽을 수 없었다. 보험금은 그녀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새 옷을 사고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제 새 출발해야지. 그녀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다. 인숙의 첫 번째 범행은 조용히 묻혔다.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보험 설계사로서의 삶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점점 더 능숙해졌다.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법,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법. 사람들은 믿음을 돈으로 바꿀 수 있어. 그녀는 동료와의 대화에서 웃으며 말했다. 동료는 그저 농담으로 여겼다. 하지만 인숙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1998년 말 인숙은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그는 그녀보다 몇 살 많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남자였다. 인숙 씨 진짜 매력적이야, 그가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재산과 보험 가입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첫 번째 남자의 죽음은 그녀에게 교훈을 주었다. 더 치밀해야 한다. 더 완벽해야 한다. 그녀의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1998년 가을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엄인숙은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그는 김씨 30 초반의 회사원이었다. 안정적인 수입과 성실한 성격을 가진 그는 인숙에게 매력을 느꼈다. 인숙 씨, 같이 커피 한잔 할까? 김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인숙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이미 계산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김씨의 월급, 저축,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 가입 가능성을 빠르게 가늠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김씨는 인숙의 조용한 매력에 끌렸다. 넌 참 신비로워, 인숙아. 그는 데이트 중에 웃으며 말했다. 인숙은 그저 웃을 뿐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첫 번째 남자 이 씨의 죽음에서 얻은 보험금으로 생활의 맛을 보았다. 그 돈은 그녀에게 새 옷, 새 아파트,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선사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인숙의 욕망은 점점 더 커졌다. 더 큰 돈이 필요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김씨의 프로필을 다시 떠올렸다. 1999년 초 인숙은 김씨에게 보험 가입을 제안했다.
요즘 사고 많잖아요.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다. 김 씨는 그녀를 믿었다. 내가 전문가니까 내 말대로 할게. 그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인숙은 계약서를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좀 더 안전할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해 여름 김 씨는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주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집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지곤 했다. 인수가 나 요즘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그는 힘없이 물었다. 인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요. 약 좀 먹어봐요. 그녀는 약국에서 구한 우울증 약을 건넸다. 김 씨는 그녀의 말을 따랐다. 고마워 인수가. 너만 믿는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약이 그의 생명을 앗아갈 도구라는 것을. 인숙은 치밀했다. 그녀는 김 씨가 약을 먹은 후 쓰러지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녀는 간호사에게 다급히 말했다. 의사들은 약물 과다 복용을 의심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당시의 수사 기술로는 그녀의 행동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1999년 8월 김 씨는 결국 숨을 거두었다. 사인은 심정지였다. 인숙은 그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장례식장 한구석에서 그녀는 보험사에 전화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사고 신고해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김 씨의 죽음도 사고로 처리되었다. 인숙은 또다시 보험금을 손에 쥐었다. 그 돈으로 그녀는 더 화려한 삶을 꿈꿨다. 새 가방, 고급 식당, 그리고 더 넓은 아파트. 이제 좀 여유로워졌네. 그녀는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욕망은 채워질 줄 몰랐다. 돈은 그녀에게 잠시의 만족을 줄 뿐 곧 다시 공허함이 찾아왔다. 더 큰 돈을 벌어야 해. 그녀는 결심했다. 2000년 인숙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이번에는 가족이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인수가 어디서 뭘 하다 이제 온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인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좀 바빠서요. 이제 자주 올게요. 하지만 그녀의 방문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오빠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요즘 세상 무서워요. 대비해야죠. 그녀는 진지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하자는 대로 할게. 오빠도 마지못해 동의했다. 인숙이 너 보험 전문가라며? 믿는다. 인숙은 가족들의 보험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했다. 그녀는 보험금 지급 조건을 다시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준비됐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의 말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병원에 실려갔다. 뜨거운 기름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실수했나 봐요. 인숙은 의사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화상은 우연이 아니었다. 인숙은 어머니가 잠든 사이 뜨거운 기름을 쏟았다. 도와주세요. 그녀는 이웃에게 소리쳤지만 이미 어머니는 심각한 상태였다. 어머니는 결국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인숙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이렇게 됐어? 그녀는 흐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진실이 아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녀는 보험사에 연락했다. 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보험금은 그녀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새 차를 샀다. 이제 좀 편해지겠네. 그녀는 차에 앉아 혼잣말을 했다. 오빠도 예외가 아니었다. 2000년 겨울 그는 집에서 칼에 찔린 상태로 발견되었다. 인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남동생이 다급히 물었다. 인숙은 겁에 질린 척했다. 모르겠어요. 오빠가 갑자기 하지만 그녀는 오빠가 잠든 사이 칼을 들었다. 오빠는 살아남았지만 한쪽 눈을 잃었다. 누가 이러셨어요? 경찰이 물었지만 오빠는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인숙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빠의 상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오빠가 불쌍해서 그래요. 그녀는 보험사 직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 없었다. 인숙의 범행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가족이라는 신뢰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가족이니까 믿겠지. 그녀는 혼잣말로 웃었다.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우울증 약으로 피해자를 무력화시키고 뜨거운 기름을 붓거나 칼로 찌르는 방식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흔적이 적어 그녀는 자신의 방법을 점검하며 중얼거렸다. 2000년 말 인숙은 다시 서울 시내로 돌아왔다. 그녀는 새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이제 좀 안정됐어. 그녀는 친구에게 말했다. 친구는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을 보며 물었다. 인숙아, 요즘 돈 좀 버나 봐? 인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운이 좋았어. 하지만 그녀의 운은 다른 이들의 불행 위에 세워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더 큰 돈, 더 큰 희생. 그녀의 어둠은 점점 더 깊어졌다. 2000년 겨울 엄민숙은 서울의 새 아파트에서 화려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보험금으로 마련한 고급 가구와 옷장이 그녀의 방을 채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이 정도론 부족해. 그녀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어머니와 오빠를 희생양으로 삼아 얻은 돈은 그녀의 욕망을 채우기에 턱없이 모자랐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가족 그리고 그 너머의 사람들. 인숙은 남동생에게 초점을 맞췄다. 그는 아직 젊고 순진했다. 인숙 누나 요즘 잘 지내? 남동생이 전화로 물었다. 응, 잘 지내. 너도 조심하면서 살아야 해. 인숙은 다정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뒤에는 차가운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남동생에게 보험 가입을 권했다. 너도 이제 어른이잖아. 사고 대비해야지. 그녀는 부드럽게 설득했다. 남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말대로 할게. 보험은 누나가 잘 알잖아. 그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계약서에 서명했다. 인숙은 계약서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좀 더 안전할 거야.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그 안전은 오직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2001년 봄 인숙은 남동생을 집으로 초대했다. 오랜만에 같이 밥이나 먹자. 그녀는 전화로 말했다. 남동생은 기뻐하며 찾아왔다. 누나, 이 집 진짜 좋네. 그는 아파트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인숙은 웃으며 차를 내밀었다. 마셔, 피곤할 텐데. 차에는 우울증 약이 섞여 있었다. 남동생은 차를 마신 후 졸리다며 소파에 누웠다. 인숙은 조용히 주방으로 갔다. 그녀는 뜨거운 기름이 담긴 냄비를 들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녀는 중얼거리며 남동생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 순간 남동생이 눈을 떴다. 누나 뭐해? 그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인숙은 당황했지만 재빨리 냄비를 내려놓았다.
그냥 부엌 정리하려고.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다. 남동생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건은 인숙에게 경고였다. 너무 급했어. 더 치밀해야 해. 그녀는 혼잣말로 다짐했다. 그녀는 남동생을 다시 노리기 위해 시간을 두었다. 대신 그녀는 다른 목표로 눈을 돌렸다. 이번엔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박씨 가족이었다. 인숙은 박씨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박씨는 홀어머니로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박씨 생활이 힘들지? 인숙은 동정하는 척 물었다. 박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힘들죠. 딸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인숙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보험 하나 추천해 줄게. 딸 위해서라도 대비해야지. 박씨는 감사하며 계약서에 서명했다. 2001년 여름 인숙은 박씨의 집을 방문했다. 딸 잘 크고 있지? 그녀는 웃으며 물었다. 박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인숙씨. 덕분에 마음이 좀 놓여요. 하지만 인숙의 방문은 결코 따뜻한 의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씨가 잠든 사이 집에 불을 질렀다. 이 정도면 자연스러워 보이겠지. 그녀는 불길을 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박씨와 딸은 이웃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했다. 누가 이런 짓을? 박씨는 울부짖었다. 인숙은 현장에 달려와 걱정하는 척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펼쳤다. 하지만 불은 의도적이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인숙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씨의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피해가 경미해 지급이 거부되었다. 이런 계산이 잘못됐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더 큰 계획을 세웠다. 2001년 말 그녀는 병원에서 일하는 기회를 얻었다. 간호조무사로 위장한 그녀는 환자들의 약을 관리하며 새로운 기회를 엿보았다. 여기선 약을 구하기 쉽겠어. 그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그녀는 한 환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중년의 남성 최 씨였다. 최 씨, 약 잘 챙겨 먹어야 해요.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다. 최 씨는 고마워하며 웃었다. 고맙소, 간호사 양. 하지만 그녀가 건넨 약은 그의 상태를 악화시켰다. 2002년 초 최 씨는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약물 과다로 보입니다. 의사가 동료에게 말했다. 인숙은 그 말을 듣고도 태연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최 씨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가족이 없어서 제가 대신 신고해요. 그녀는 보험사에 말했다. 보험금은 또다시 그녀의 계좌로 들어왔다. 이제 좀 익숙해졌어. 그녀는 돈을 세며 미소를 지었다. 인숙의 범행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약을 이용해 피해자를 무력화한 뒤 뜨거운 기름이나 칼로 잔인하게 해쳤다.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해. 그녀는 자신의 범행 패턴을 점검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점차 의심을 사기 시작했다. 병원 동료 하나가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인숙 씨, 최 씨 약은 누가 관리했지? 동료가 물었다. 인숙은 당황하지 않았다. 저요. 왜요? 그녀는 태연히 대답했다. 동료는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에 의심이 남아 있었다. 2002년 여름 인숙은 다시 남동생에게 접근했다. 누나, 요즘 좀 이상해. 남동생이 말했다. 그는 그녀의 잦은 방문과 보험 얘기에 불안감을 느꼈다. 뭐가? 그냥 너 걱정돼서 그래. 인숙은 웃으며 달랬다. 하지만 남동생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누나, 나 좀 바빠. 그는 전화를 끊었다. 인숙은 이를 갈았다. 이 녀석 방해가 되네.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이번엔 병원에서 방화를 시도했다. 불이 나면 모두 사고로 보겠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라이터를 꺼냈다. 하지만 병원의 CCTV가 그녀의 행동을 포착했다. 저기 저 여자 뭐 하는 거지? 경비원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인숙은 재빨리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샀다. 남동생도 이상함을 느꼈다. 누나, 왜 자꾸 이상한 일에 엮이는 거야? 그는 다그치듯 물었다. 인숙은 당황하지 않았다.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남동생은 더 이상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연락했다. 제 누나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인숙은 아직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다. 아무도 날 못 잡아. 그녀는 혼잣말로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범행은 점점 더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CCTV, 남동생의 제보, 그리고 병원 동료들의 의심. 그녀의 어둠은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했다. 2002년 여름, 엄인숙은 여전히 자신이 세운 어두운 제국의 중심에 서 있었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보험금으로 채운 통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그녀는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그녀의 범행은 점점 더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병원의 CCTV, 남동생의 의심, 그리고 동료들의 수군거림은 그녀를 향한 그물을 좁혀가고 있었다. 인숙은 마지막 큰 한탕을 꿈꿨다. 그녀는 다시 가사도우미 박 씨의 집을 노렸다. 이전 방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엔 확실히 해야 해. 그녀는 중얼거리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2002년 가을, 그녀는 박 씨의 집을 다시 방문했다. 박 씨, 딸 잘 지내지? 그녀는 다정하게 물었다.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인숙 씨 덕분에 보험 들어서 마음이 좀 놓여. 하지만 박 씨는 몰랐다. 인숙의 미소 뒤에 숨은 의도를. 인숙은 박 씨가 잠든 밤 몰래 집에 들어갔다. 그녀는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조작했다. 불이 나면 모두 사고로 보겠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웃이 연기를 감지하고 소방서에 신고한 덕분에 불은 꺼졌다. 또 누가 이런 짓을? 박 씨는 울부짖었다. 인숙은 현장에 달려와 걱정하는 척했다. 세상에, 어떻게 또 이런 일이?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펼쳤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박 씨의 집 근처 CCTV가 그녀의 출입을 포착했다. 저 여자 자꾸 여기 왜 오는 거지? 이웃이 수상쩍게 말했다. 인숙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눈이 나를 보고 있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으로 돌아가 또 다른 범행을 계획했다. 2002년 겨울, 그녀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했다. 이번엔 노인 환자 이 씨였다. 이 씨, 약 잘 챙겨 드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 씨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간호사 양. 하지만 그녀가 건넨 약은 그의 생명을 위협했다. 인숙은 이 씨가 약을 먹고 무력해진 틈을 타 그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도와주세요. 이 씨의 비명이 병원을 울렸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행동이 즉시 발각되었다. 병원 복도 CCTV가 그녀의 행동을 고스란히 기록했다.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경비원이 모니터를 보며 소리쳤다. 인숙은 재빨리 자리를 떴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병원 직원들이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인숙 씨 요즘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인숙은 태연하게 웃었다. 뭐가?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2003년 초 인숙의 남동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누나의 잦은 방문, 보험 얘기,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사건들을 연결지었다. 누나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전화로 다그쳤다. 인숙은 차갑게 대답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냥 가족 걱정하는 거야. 하지만 남동생은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는 경찰서로 향했다. 제 누나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인숙이 어머니와 오빠에게 한 일을 의심했고 최근 병원과 박 씨 집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언급했다. 경찰은 남동생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어민숙 이 여자 좀 이상하네 형사가 동료에게 말했다. 그들은 병원의 CCTV를 확보했고 박 씨 집 근처의 영상도 분석했다. 영상에는 인숙이 수상한 시간대에 출입하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형사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인숙의 보험 계약 내역도 조사했다. 그녀가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들어놓은 수많은 보험 계약서가 드러났다. 이 여자 보험금 노린 거야 형사가 단언했다. 2003년 봄 인숙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뭐예요 이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녀는 체포 현장에서 소리쳤다.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다. 어민숙 당신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는 경찰서로 끌려갔다. 취조실에서 그녀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증거는 그녀를 압박했다. CCTV 영상, 남동생의 증언, 그리고 보험금 수령 내역은 그녀의 범행을 명백히 드러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2003년 여름 법정에서 검사는 인숙의 범행을 낱낱이 밝혔다. 피고인은 가족과 주변인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인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그녀의 정신 상태를 변호하려 했다. 피고인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주장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 검사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한국에는 그런 검사가 도입되지 않았다. 사이코패스든 아니든 이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야. 판사가 중얼거렸다. 인숙의 잔인성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가 우울증 약으로 피해자를 무력화하고 뜨거운 기름을 붓거나 칼로 찌른 방식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어떻게 가족에게 그런 짓을 방청객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인숙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나 죄책감이 없었다. 저는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마지막 진술에서 말했다. 그 말은 법정을 얼어붙게 했다. 2003년 말 인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어민숙은 반성의 여지 없이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판사는 선고문을 읽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인숙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다. 그녀는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이제 끝이야. 그녀는 독방에서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다. 인숙의 이야기는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녀의 범죄는 보험금이라는 탐욕이 어디까지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가족을 믿을 수 없다면 뭘 믿어? 남동생은 인터뷰에서 한숨을 쉬었다. 인숙은 교도소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범죄는 사람들에게 범죄 예방과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한 시민이 말했다. 하지만 인숙의 어둠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웠다.